안녕하십니까. 예, 7시 30분이네요. 정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최일이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뵙게 돼서 이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요렇게 생긴 사람이고, 그리고, 물론 이거보다 약간 더 늙긴 했는데, 하여튼 요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형태가. 오늘 나눌 내용은 이제 이 글로벌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바텀업에 있는 얘기들도 좀 많이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분석을 해볼 생각이고,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현재 금융과 실물이 왜 괴리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왜 한국 시장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너무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타이밍은 어떻게 찾고 종목을 어떻게 고를 거냐,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한국 시장 확인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드려보는데, 첫 번째 질문은 빨리 이제 답변 드리고 말게요. 일단은 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레버리지 ETF 시장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ETF 시장이 커졌다는 말은 어떠신가 하면, 예전에는 이 레버리지 ETF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거 상품 만들어내는 것을 델타 헤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델타 헤징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딜렉션닷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에서 레버리지 ETF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이 시장 전체가 운용 규모가 되게 커졌어요. 운용 규모가 커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추론하기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 하면, 레버리지 시장이 상당히 커졌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국 시장에서도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도 그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시장이 예전에 이제 그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 운용자산 시장, 운용자산이 커졌으니까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의미 있는 숫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변동성이. 근데 변동성이 크다는 건 사실인데, 그 시장 자체가 우리가 어떤 것을 매수하고 어떤 걸 매도하는 거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줘야 될 필요는 있느냐? 저는 일단 그건 좀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시장에 대한 규모를 얘기를 할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측면은 그 레버리지 시장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줄 거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만들어져서 레버리지 시장 커졌어요. 레버리지 시장은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 다음에 인버스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만들어질 거냐 하면,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접한 것처럼, 미국의 인덱스 시장 자체가 보통 기본적으로 2%, 3% 움직이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일들이 이제 일상 다반사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측면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이, 뭐 저는 유혹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트레이딩의 유혹이 커질 것 같아요. 트레이딩 유혹이 커져서, 야, 장중에 요 가격에 샀다가 요 가격에 팔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아주 장기적으로 트레이딩의 유혹에서 승리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많아서, 저는 이쪽에 약간 비추합니다. 비추한다는 말이 뭐 뜻인가 하면, 그럼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크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성공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이유가,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그 변동성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현재 저기 소리 나오는 것들을 음성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얘기를 하게 되면 오디오가 물려가지고요, 서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트레이딩 유혹이 있지만 이제 비추하고, 또 하나는 기술적 분석보다 그래서 좀 기본적 분석이 훨씬 더 좀 어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도쯤으로 정리를 일단 해보고요. 그럼 다른 질문 있으면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 중에서 어떤 자료가 있는가 하면, 그 경기 선행지수 중에서 ISM Manufacturing Index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서, 요런 지표가 있어요. 이 지표가 있었고, 이제 제가 책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 지표가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이 지표가 그 7월 1일이죠. 어제 날짜로 미국 시장에서 얘가 플러스가 났어요. 50을 넘어서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고, 50을 넘어서지 못하면 경기가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보면 사람들이 되게 어화스럽습니다. 왜 어화스러운가 하면, 아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의 실업률이 그렇게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국의 경기 지표는 저렇게 상승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러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또 이렇게 상승한 건 도대체 뭐냐. 현재 코로나로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직전 고점을 경신한 이유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코멘트를 한번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좀 재밌어지는데, 미국이 있고, 자, 지금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헤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자, 미국이 있고, 저도 헤매고 있네요. 미국이 있고 이제 한국이 있죠. 그런데 인구로 보면 미국의 인구가 3억 정도쯤 되죠. 한국 인구가 이제 스크롤록이 눌러져 있는데, 한국 인구 5천만 정도쯤 됩니다. 5천만 정도쯤 되고, 이 중에서 법인 있지 않습니까? 법인 수가 미국이 얼마 정도쯤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이 600만이 약간 안 돼요. 600만 약간 안 되고, 한국은 얼마 정도쯤 되겠습니까? 한국이 의외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법인까지 합하면 한 650만 개 정도 돼서 법인 수가 좀 더 많습니다. 사실 좀 황당하죠. 우리나라 이게 자영업자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식당 주인들 이런 사람들 하도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10명 중에 1명이 대표이사죠.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좀 되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근데 상장사 한국에 상장사 몇 개 있습니까? 한국에 상장사 2,000개쯤 됩니다. 미국의 상장사 몇 개 정도 되는가 하면 8,000개 정도 돼요. 8,000개. 그러면 기업을 상장을 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 상장을 시킨 법인들 수가 0.1%밖에 되지 않아요. 한국은 0.03%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100개 중에 1개가 아니라 1000개 중에 3개 정도쯤 되는 회사가 이제 상장사예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죠. 대표. 미국은 보통 우리가 S&P 500 이렇게 얘기하죠. S&P 500. S&P 500이라고 얘기하니까 500개쯤 됩니다. 500개. 한국은 몇 개 정도 되는가 하면 코스피 200 이렇게 하죠. 200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대표적인 회사는 몇 개 정도 되는가? 500개 나누기 600만 개 정도쯤 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이 정도쯤 되죠. 이 정도쯤 되죠. 이 정도쯤 할까요? 이 정도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뭘 의미하고 있냐 하면 이런 걸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현재 상장된 회사의 주가, 오늘 종합주가에서 올랐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법인들 중에서 0.01% 애들의 이야기예요. 0.01%. 한국에서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실력을 나타낸 건가 하면 한국의 0.003%의 법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금융과 실물이 괴리된다 하는데, 실물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물이 뭔가 하면 99.99%겠죠. 99.99% 실물이 있고, 실제로 자산시장에 있는, 주식시장에 있는 애들은 0.0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과 실물이
괴리가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금융과 실물이 괴리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당연한 현상 정도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 소리 들리시나요? 아니 다 있어. 아니 다 있어. 이게 저기 문자 좀 줘보세요. 지금 소리 안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시는 것 같은데. 잘 들린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럼 이거는 제가 누르지 않았는데 지금 대부분 다 들리신다는데 안 들리시는 분이 빛날 하늘님이신데 뭔가 이거는 좀 다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좀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전화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뭐 PC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안타깝지만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벅벅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금융과 실물이 괴리되는 이유는 좀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금융과 실물이 괴리가 되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이 현상이 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전에 질문하신 이제 기술주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 4차 산업혁명의 4차 산업과 관련된 언택트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건 지금 아이고 이 화면 이거를 어떻게 지우지? 이거 어느 분이 뭘 하셨는데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못 지우겠네요, 제가. 자, 앞으로 이제 이 금융과 실물이 괴리가 되는 이유의 것들이 왜 더 커질 것이냐라고 보면 더 커지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이제 시대를 현재 경제 상황이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좀 강화시켰다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빈부격차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금융과 실물의 괴리가 왜 더 커질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강화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 1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이게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영국에서 있었고 이게 지금 제가 누군가한테 제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영국에서 있었고 가장 크게 이제 성공을 했던 사람이 이제 제임스 와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죠. 제임스 와트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 때는 누가 이제 위너였냐 하면 미국이 위너였고요. 미국.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돈을 누가 벌었는가 하면 돈을 벌었던 사람들의 목록이 해당되는 것이 벤더빌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벤더빌트. 이 사람이 뭘 만들었는가 하면 미국에서 철도를 만든 사람이죠. 철도를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록펠러가 있었죠. 록펠러는 미국 전체 석유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석유를 지배를 했죠. 그 다음에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카네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어떤 시대를 열었는가 하면 철강의 시대를 열었어요. 철강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들어봐. 이거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요? 이거 내가 낙서한 거. 낙서한 거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리 들립니다. 음소거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JP 모건이 있었죠. JP 모건이 있어서 JP 모건이 이제 뭘 했냐면 JP 모건이 에디슨과 함께 전기도 만들었고 온갖 것들 다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놀라운 사람들이었는데 벤더빌트는 스스로가 이제 철도를 깔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철도를 한 개인이 깔았습니다.
록펠러가 미국 전역에 석유를 다 공급을 했고, 카네기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혼자서 이런저런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뭘 만드는가 하면 포스코를 만든 거죠. 포스코를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JP 모건은 그 당시에 이제 전력을 공급을 했습니다. 마치 한전이 했던 일, 포스코가 했던 일, 그 다음에 뭐 이건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회사가 없는데 이 일을 얘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철도청이 하는 일, 그 일을 한 개인들이 다 하게 되죠. 이렇게 보고 싶고요. 개인들이 하게 됐을 때 나와요? 이 나오게? 이 개인들이 하게 됐을 때 이 개인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뭔가 하면 그때가 길디드 에이지라고 해서 길디드 에이지, 미국이란 나라가 길디드 에이지라고 해서 미국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강화되었을 때예요. 강화되었을 때고, 근데 지금 현재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정도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강화가 되고 있죠. 강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이제 나타나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제일 재밌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현재 뭐 앞으로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제일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주식 중에서 이제 하나를 찍고 시작을 해보면 ETF 중에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기술주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TEC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TECL. TECL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되게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TECL이 이제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레버리지 없는 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얘가 어떤 상품인가 하면 TECL이 미국에 있는 홀딩제를 보면 TECL이 뭐를 갖고 있냐 하면 여기 XLK라고 하는 상품들을 갖고 만들어진 레버리지인데, XLK 홀딩즈가 뭐 있냐면 홀딩즈에 해당되는 것이 MS, 애플, 비자, 인텔, 마이크로, 마스터카드, 엔비디아, 시스코, 어도브, 뭐 이 페이팔 이런 회사들이 있어서 저는 현재 상태에서 미국 회사의 기술주는 계속 가고 있고 저는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제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뭐 오늘 이제 이게 3차 상명이 중간에 있고 지금은 이제 4차 상명이 지금 이제 드디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 와 있는데 시작될 수 있는 상황. 왜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 됐냐면 현재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삼성전자 매출액이 이거 좀 누가 지웠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느 분이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얼마쯤 되는 회사인가 하면 삼성전자 매출액이 230조 정도쯤 돼요. 230조 정도 되니까 1년에 250일 일한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쯤 매출하는가 하면 1조 정도 매출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제일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 삼성전자 기흥에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이 들어서게 되면 삼성전자 전체가 셧다운 시켜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셧다운 3일 동안 시킨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매출이 3조가 사라지는 거죠. 삼성전자는 결국은 뭘 필요로 할 건가 하면 빨리 기계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로봇화 시켜야 돼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었으면 삼성전자가 로봇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반도체를 로봇으로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온갖 욕이란 욕을 다 들어먹었겠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명분이 생긴 거죠. 그 전에 이미 충분하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구글, 애플, MS 이런 모든 회사들이 다 뭐가 있는가 하면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는가 하면 명분이 없었고 상황이 별로 안 좋아졌죠. 근데 코로나가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주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요 부분에 대해 해결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강화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들은 좀 오랫동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 하나를 이제 추천한다면 XLK 요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노 레버리지 한 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요겁니다. XLK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저는 이제 당분간 좀 사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XRT. 두 번째는 이제 TCL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TCL. 지금 좀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저는 이 두 가지는 좀 괜찮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자, 금융과 실물이 괴리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앞으로 괴리는 더 될 거고, 그런데 뭐가 될 건가 하면 여기서 기술주 관련돼서 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기술주 관련돼서 될 확률이 높다. 왜 그런가 하면 3차 상명까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여기는 석유를 갖고 뭘 만들었는가 하면 석유를 갖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자, 석유를 갖고 전기를 만들었죠. 여기는 뭘 만들었는가 하면 석탄을 가지고 전기기관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뭘 만들었는가 하면 삼성전자가 여기 3차 산업혁명 때 삼성전자가 위너가 되는데 반도체를 갖고 이제 뭘 만드는가 IT 기기를 만들었어요. IT 기기를 만들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뭐와 만날 거냐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무인차가 돌아다닐 것 같지 않습니까? 무인차가 돌아다닐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되는데 무인차가 돌아다니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히스패닉 계통 사람들이 이제 에어비앤비를 해도 안 들어갈 거고 우버 같은 거 운전해도 안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무인차가 필요해진 거죠. 드론이 필요해진 거고 쿠팡 기사가 아니라 드론이 필요해진 거고 무인차가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IoT 기술이 필요해요. IoT 기술이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런 걸 하죠.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클라우드가 필요해요. 클라우드를 누가 갖고 있는가? MS 아마존이 갖고 있죠. 이 클라우드를 갖다가 빠른 속도로 처리하려고 하면 5G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화웨이 같은 회사가 이제 이거와 관련된 회사들이죠. 그래서 얘가 필요해요. 얘가 필요하고 그럼 이 모든 애들이 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IT와 모든 것들이 결합을 해서 뭐가 결합할 건가 하면 IT하고 뭐가 만날 건가 하면 제조업이 만날 거고요. IT와 제조업이 만날 거고 IT와 디지털이 만날 거고 IT와 생물학이 만날 거고요. 생물학. 그래서 이 관련된 회사들이 전부 다 각광을 받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각광을 받을 확률이 높아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승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주식시장이 과연 한국 주식시장으로 나은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하고 또 넘어가면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주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상승하려고 하면 주식시장은 실적과 퍼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게 되는데 실적이 오르면 결국은 주가는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주가는 오르게 되는데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회사가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미국 기업 관련된 건데 미국의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 이제 EPS가 있어요. EPS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이따가 잠시 쉬었다가 제가 이거 끊었다 할게요. 그래서 보면 뭐가 있냐면 이 뭐가 지금 키보드에 잘못 눌러졌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뭐 이제 요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딱 하나인데 미국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뭔가 하면 다 실적이 좋아져서 그런데 실적이 좋아져서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훨씬 더 돈을 되게 잘 벌어요. 자, 잘 버는데 그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 말씀 드려보는데 요게 주요 증시인데 2011년도 1월 1000으로 수정을 해서 쭉 보자면 미국 주가가 올랐고 일본 주가도 올랐는데 한국이라든지 이런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가를 경제 성장률로 설명을 해서 하는데 경제 성장률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실제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은 EPS가 성장하는 거 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EPS 성장률이 ROE예요. ROE인데, ROE. 미국 기업들은 ROE의 평균이 16.5% 가까이 돼요. 근데 한국은 얘가 되게 낮았었고, 근데 최근엔 얘가 더 떨어졌죠. 그래서 미국 기업의 수익력에 비해서 한국 기업의 수익력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또 슬프게도 이 와중에 이제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한국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 양도세까지 걷겠다고 했었으니까 지금 이제 되게 더 골아픈 상황이 된 거죠.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기업들이 좋은 기업인데 세제 측면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보다 나으냐라고 얘기를 하면, 밸류에이션 같은 건 다 이제 나중에 천천히 한다고 생각을 하면, EPS의 증가율을 생각을 한다면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한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 저는 그리고 이게 이제 스토리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기업은 어떤 식의 느낌을 좀 주는가 하면 이런 느낌을 좀 줘요. 어떤 느낌을 주는가 하면, 미국은 여기에 이제 국가가 존재하죠. 국가 밑에 기업이 있어요. 한국은 국가가 여기 있고 기업이 여기 있죠. 아무리 잘나는 이제 삼성전자도 국가 권력 앞에서는 국가 권력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기업이 거의 동등한 수준 정도쯤에 이제 와 있었어요. 동등한 수준에 와 있어서 실제로 기업이 국가만큼 정도쯤 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기업이 돈을 되게 많이 벌거나 하면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속되게 말해서 좌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기업은 국가가 어느 기업이 돈을 다 잘 번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너 잘하네라고 이제 냅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애플과 구글과 페이스북과 아마존과 이런 회사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너 너무 돈을 잘 버는 거 아니니? 너 직원들한테 연봉은 제대로 주니? 이렇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법인세 올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또 하나의 또 재밌는 스토리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기업이 돈을 벌려고 하면 새로운 썸씽유를 찾아야 됩니다. 썸씽유를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과학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뭘 하는가 하면 이제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퍼스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퍼스트. 누가 제일 먼저 하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누가 더 잘하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잘하냐 해서 배럴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그래서 최초의 상품들을 개발하는 걸 되게 잘해요. 테슬라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애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MS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아마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초의 무엇 이걸 되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미국에서 그런 류의 스피릿을 만들었던 것이 언젠가 하면, 미국이 빈부격차 되게 커졌던 이때가 미국이 1890년도인데, 이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바로 직전에 누구였는가 하면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남부와 북부가 서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 Divided house cannot stand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링컨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링컨이 특허 제도를 만들었어요. 링컨이. 요건 좀 재밌는 스토리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링컨이 뭘 만들었냐면, 링컨이 특허 제도를 만들었어요. 특허 제도를 만들어서 링컨이 특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특허라는 것은 발명가의 불꽃 열정에 돈이라는 기름을 끼얹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특허를 만들면 20년 동안에 그 권리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 권리를 줬는데, 그래서 링컨이 죽고 난 다음에 미국 경제의 영토가 한 2배 가까이 커진 거죠. 2배 가까이 커져서 그걸 철도로 잇고 석유를 공급을 하고 철강을 공급하고 전기를 공급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 최고의 발명가가 탄생하게 되죠. 그 발명가 이름이 누굽니까?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그래서 그 발명을 해서
첫 번째를 발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에디슨이 이제 만든 회사 이름이 에디슨 전기였고요. 그 회사를 JP 모건이 결국 인수를 했고, 그렇게 해서 키운 것이 결국 뭔가 하면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그게 다우지수 30의 첫 번째 있었던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명가들이 야, 거기 가면 돈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돈 벌려고 들어온 애들이 있었어요. 돈 벌러 들어온 애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에디슨하고 같이 맞짱을 떴던 사람이 니콜라 테슬라죠. 니콜라 테슬라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 세르비아 사람이에요. 세르비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이제 발명가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죠. 그리고 현재는 되게 재밌는 회사가 있는데 하나는 니콜라라는 회사가 최근에 상장을 시켜서 주가가 엄청나게 떴고 테슬라는 최근에 이제 천슬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주가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 대한 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그래서 미국은 현재 이제 지금까지도 되게 좋은 회사가 되게 수익력이 높았었고 앞으로도 수익력이 제일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와 비슷하게 좀 변동성은 앞으로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통 우리가 미국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좀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제일 불편한 게 이제 뭐냐 하면 불편한 게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주식을 사면 미국 주식과 관련된 분석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좀 들어요. 왜 비용이 좀 드는가 하면 한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리포트를 다 이렇게 무료로 줍니다. 무료로 주고 이 자료를 다 공짜로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컨센서스에 들어오면 리포트를 봐서 모든 리포트를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리포트를 다 볼 수 있어서 최근에 이제 어느 회사의 어느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말했다 이걸 다 볼 수 있죠. 다 볼 수 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리포트를 돈 주고 봐야 돼요. 돈을 주고 봐야 돼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고 여기 들어오면 자료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자료를 여기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볼 수밖에.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을 저는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위험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 하면 미국하고 한국을 보자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얘기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이렇게 증권 자본주의 나라죠. 증권 자본주의라서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연기금을 통해서 모든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한 30% 가까이 하고 있죠. 근데 굳이 따지자면 대한민국은 저는 여전히 아직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토지 자본주의 있는 것 같아요. 토지 자본주의.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뭐가 되게 중요한가 하면 부동산이 되게 중요하죠. 부동산이 되게 중요하죠.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85% 가까이 되고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평균 투자 비중이 몇 프로쯤 되겠습니까? 투자 비중이 몇 프로쯤 되는가 하면 금융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25%. 그리고 그 중에서 주식이 한 11% 정도쯤 되죠. 11%.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되지 않아요. 3%. 그러니까 미국이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차이가 되게 많이 나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FRB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경제가 나빠지면 어떤 식의 플레이를 자꾸 쓰는가 하면 주가를 상승시켜서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그렇게 해서 소비 유도를 해요. 소비 유도. 이걸 하죠.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FRB 풋이라고 얘기합니다. FRB 풋. 그래서 FRB가 주가가 빠질 때마다 나서서 방어해 준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대한민국 전체 정부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주식시장이 실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되게 적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상승시켜서 소비를 유도했던 적은 예전 정권에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FRB가 이걸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상승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면 보통 상승이 미국은 60개월 정도쯤 돼요. 60개월 정도쯤 되고 하락이 몇 개월 정도 되는가 하면 10개월 정도 됩니다. 10개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한 30개월 정도쯤 하고 30개월. 그 다음에 후퇴를 하락을 한 20개월 정도쯤 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6보 전진 1보 후퇴라는 표현을 제가 썼고요. 한국 주식은 3보 전진 2보 후퇴라는 얘기를 해서 미국은 매수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매수가. 우리는 매수만큼이나 매도가 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이렇게. 매도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시장이 그래서 주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률도 더 높고 그 다음에 하락의 위험도 더 적고 FRB가 시장을 방어해주기 때문에 위험이 좀 낮다고 생각해요. 다만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필요한데 비용이라는 부분들은 그래서 비용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데이터를 사야 돼요. 이 데이터를 사야 되고 데이터가 연간 비용이 이게 이제 100만 원이 좀 넘어서 예전에 이제 이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 이제 뭘 하셨냐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분이 동시에 이제 아이디를 공유를 해서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하튼지 뭐 아이디를 공유하는 것들은 뭐 이제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나 여하튼지 미국 시장은 그래서 투자를 좀 하는데 저는 이 비용이 사실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깝지 않다. 그래서 뭐 이 비용은 충분히 감내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내를 할 만하다. 자, 세 번째 이제 요 얘기까지 하고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쉬고 그다음에 요 얘기를 다시 할게요. 지금 이제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에 많아서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비싸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제가 해석을 몇 가지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이 워낙 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미국 시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특히 최근에 나스닥이 많이 넘어서면서 나스닥이 이제 버블이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지표를 맥스로 보자면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렇게 100, 200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여기까지 올라섰으니까 이게 너무 높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 자 데이터를 이제 맥스해서 197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고 데이터를 이제 먼슬리 할게요. 먼슬리 해서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보면 나스닥 지수가 나오는데 나스닥 지수가 자, 이 지표가 지금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만까지 왔죠. 만. 그러니까 지금 지표를 갖다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월말 자료 이렇게 해서 지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른 거냐면 1971년도 2월 5일 날 100이었고 그다음에 오늘이 만이죠. 만. 자, 만인데 그럼 이게 얼마큼 상승한 거냐면 드래그를 하면 상승을 한 9% 정도 했어요. 9%. 그러니까 1년에 9.7%씩 계속 상승을 한 거예요. 계속 상승을 해서 이제 이만큼 되는 수치가 된 거죠. 수치가 됐다. 방금 그랬다 지우신 분, 이것도 좀 같이 지워주시면 안 되나? 이게 지금 제가 그린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이게 9.7%씩 상승했고요. 자, 9.7%씩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9.7%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표가 100이잖아요. 100인데, 100에서 지금 이제 많이 됐으니까 100배가 터졌는데, 100배가 어떻게 9.76%밖에 수익이 안 나오냐 하면, 9.76% 상승한다는 말은 1971년도에 여기가 100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100이 상승한다는 말은 뭐지? 100이 상승한다. 이게 지금 누군가가 이게 제 거를 제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헉 미치겠네.
이제 이거 그냥 말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아무래도 중간에 좀 끊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데 네, 설명해 볼게요. 자, 100이었는데 예를 들어 10%씩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1년 뒤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1년 뒤에. 여기가 1년 뒤에 110 되겠죠. 110. 110 되겠죠. 110. 2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 뒤에는 120이 아니라 121 되겠죠. 121. 121이 될 거고 2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100에다가 10%씩 상승을 하고 해서 10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승할 거잖아요. 상승. 제가 이걸 한번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자 10% 상승하면 지표가 이렇게 되겠죠. 지표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아주 정확하게 볼까요? 아까 9.7% 상승했다 그랬죠. 이게 왜 충분히 가능한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9.7% 상승을 한다면 1년 지나면 9.7%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진짜 쉬워져요. 오늘 엄청난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109에서 쭉 이렇게 해서 상승하게 되면 자,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지 50년 지났죠. 50년 지나니까 당연히 만이 될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지나면 만에서 얼마가 될 건가? 10년 지나면 25,000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 10년 지나면 얼마가 될 거냐면 65,000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까지 말이 돼 왔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로그로 그림을 그리면 로그까지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래서 미국 주식을 지금도 사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들어와서 얘를 로그로 그림을 그려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로그로 그림을 그리면 나오거든요. 요 뒤에 지금 자료가 다 있는데 지금 그래서 자, 일단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비싸지 않은가? 사실 비싸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9.7%씩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아마존은 35%씩 계속 상승하고 있고 테슬라도 똑같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그림을 그릴 때 산술로 그림을 그려서 차트를 자꾸 이렇게 봐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상승률을 갖다가 9.7%라고 하는 상승을 그리면 실제로 아주 완만하게 동일한 선상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제가 자료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우린 저 뒤에 이제 확신만 든다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투자를 해서 9.7% 성장을 쭉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서 가격이 올라왔냐 하면 가격이 자, 요 파트입니다. 자, 이제 다우지수는 이게 5% 떴고 나스닥이 한 9% 떴고 뭐 얼마 뜨고 이렇게 떴는데 그 지표를 갖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계산하면 자, 요건데 미국이 주가가 파란선인데 주가가 올랐는데 왜 올랐냐면 실적이 좋아져서 올랐어요. 그래서 실적이 평균적으로 미국은 평균적으로 한 9%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포워드 EPS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고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떴다는 거예요. 주가가 떴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 정도 되는 숫자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무슨 종목을 살 거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지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지표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일반적으로 산술 차트라 부르고요. 로그 차트로 그림을 그리면 실제로 미국은 요 상승 속도가 거의 똑같아요. 요게 9%예요. 9%. 그래서
현재도 이 9%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10년 지나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주가는 요 비슷한 속도를 계속 유지시킬 거라는 거죠. 유지시킬 거다. 근데 코스피는 이 상승이 멈춰버렸어요. 이 상승이 멈춰서 과거의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적 스토리가 멈춘 것이 2007년도, 2008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는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전전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생산성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유리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그렇게 그 비싸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 지금 현재 아마존, 지금 현재 테슬라 중에서 이제 뭘 살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쉬었다가 지금 이제 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타이밍, 종목 고르기,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다 할게요.